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솔토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될 우리 학원의 수학 강사 박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들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자,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시험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시험이 중학교하고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은 잘 준비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우리가 얼만큼 잘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출제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기말고사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공부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것이 학기를 마무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솔토고등학교 중간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교과서를 기반으로 대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이 지금 기본입니다. 자, 전체 문항 개수를 봤을 때 22문항 중에서요, 결국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된 문항 자체가 거의 15문항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과서에 속하는 문항도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만 푼다고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즉,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에 관련된 그 유형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탑재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되 각 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수 유형들은 우리가 반드시 잘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험을 보기 한 달 전, 대략 한 5월 정도까지서 1차로 정의가 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말고사 내용들을 이제 오랜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기본 유형들을 반드시 먼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간고사 자체의 문제, 첫 번째 특징이 교과서가 중심이다. 자, 두 번째, 고난도 문항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낸 문항이랑 솔터고등학교에서 이번 제시한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한 문항에서 대다수가 출제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 즉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공부를 사전에 잘 했어야 좋은 득점을 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준은 사실상 솔터고등학교 시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존의 솔터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준킬러 이상급의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항상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결국은 이러한 경향성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프린트 문항을 어쨌든 주긴 줬는데 도대체 프린트에서 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학생들이 이거 프린트에서 나왔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는 딱 한 문제 정도만 대충 우리가 그렇게 좀 느낄 수 있고,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 사실 프린트를 진짜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주목해볼 만한 문항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5번 문제. 이번 15번 문제인데, 사실상 이 삼각형에 지금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들의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삼각형에서 사각형에 내접한 상황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모양들이 나와가지고 내접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닮음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 여기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저기 사각형이 이제 밑변과 사각형 가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미지수에 대한 식, 즉 2차식으로 표현해서 넓이를 구한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직선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이 좌표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이 과정들 때문에 처음에 조금 낯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솔토고등학교 학생 중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주 낯설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제 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될 요인들이 강한 것들을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구성한 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194번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이미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잘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기출로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18번 문제와 같은 상황도 선생님 수업교재 175번 문제에 있는 문제를 결국 차용해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18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의 문제로 끝났다고 판단해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기말고사 때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질 단원 중에 하나가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전부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의 연관 관계, 그 다음에 이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는 사실상 기말고사 때 2차 방정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직선하고 지금 만나는 상황의 교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인 점 하나고 x가 3인 점 하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핵심은 뭐였냐? 결국은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y는 fx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서 직선을 y는 gx라고 썼을 때 이때 f의 x 이퀄 gx를 자, 만족하는 이 x값이 지금 누구란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학생들이 2차식이라고 하고 최고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얘를 갖다가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은 형태를 쓰는데, 자, 그게 아니죠. 결국은 f의 마이너스 g라고 하는 이 형태는 자, 이 식 자체가 몇 차식이다? 얘가 2차식인 형태고,
자, 이 2차 식이, 자, 넘어갔을 때 얘가 는 0이 되겠죠? 자, 는 0이 되기 위한 x값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방정식의 근, 결국은 인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a인 상황이니까 a로 놓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설정을 하면서 자, 이렇게 식을 따라가 주셔야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이해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차 부등식에서도 2차 함수하고 결국은 상관관계를 다루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살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 프린트를 이미 보면서 맞닥뜨렸던 문제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 즉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쪽으로 연결되는 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같은 형태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 프린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변형도가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서 조건의 그 다음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거 바로 뭐였냐? 다항식에서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차수를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 다항식이 과연 몇 차식이어야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조건 가를 보시면 자, x 더하기 6 곱하기 p의 x 자, 요 식을 마이너스 2x 세제곱 자, 요 식을 뭐로 나눴냐면 px 그 다음 마이너스의 2x 제곱 자, 이렇게 식을 나누었을 때 자, 몫을 q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px 더하기 10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쨌든 간에 px나 qx의 차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나눗셈에서 중요한 게 결국 뭐였냐? 자, 나누는 식. 자, 요 식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뭘 비교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차수가 오른쪽에 있는 차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px가 몇 차식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px가 1차나 3차 이상의 식이 되었을 때는 요 식과 요 식의 차수가 똑같은 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x가 바로 2차식이 돼줘야 될 거고 여기가 2차가 되고 여기가 1차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식과 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식을 대입을 시켰을 때 qx가 바로 몇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qx의 1차식이고 어차피 이 식은 똑같이 1차이기 때문에 좌변과 계수 비교를 통해서 qx 값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 요거를 아마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고 나면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눗셈을 했을 때 차수끼리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나머지의 계수들을 찾아낸다. 남은 식들의 계수를 찾아낸다. 요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공부할 때 제가 어떤 것을 강조드리고 싶냐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물론 이 문제 자체를 갖다가 변형되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 요것들을 같이 잘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공부할 때도 단순히 이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이 어떤 거였는지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차수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이게 몇 차식인지를 찾아내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결국은 프린트의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가 바뀌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0번을 보시면 자, 이 문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자, 이 문제 근데 사실 선생님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눈속임을 많이 당했을 거란 말이죠. 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당히 많이 좀 당혹스러움 감추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문항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문항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문항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를 연결시켜서 나온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2차 함수에서의 함수값 혹은 최대 최소에 관련된 서술을 할 때 어렵게 출제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제한 범위 자체를 미지수로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k 값에 따라서 이 제한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제한 범위 자체가 미지수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대칭축이 바로 미지수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축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고 물론 대칭축과 제한 범위를 전부 다 미지수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 함수값의 범위가 fk라고 gk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 제한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gk하고 fk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못 해석해버리고 단순히 k부터 k 플러스 2까지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서 그냥 k의 함수값, k 플러스 2의 함수값을 이렇게 판단해서 조건 니은을 놓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뺐는데 차이가 0이다? 그 말인즉슨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자 대칭 축의 x값이 1인 상황에서 자 제한범위가 있어요. 자 제한범위 만약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경우 요 지점이 최대고 요 지점이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차이가 결국은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좀 속았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K하고 K 플러스 2가 이렇게 Y값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아 요게 지금 F의 K고 얘가 G의 K인 상황에서 결국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Y값이 동일하니까 얘가 0인 상황인가 라고 니은을 가버린 케이스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요 지점이 지금 최소인 상황 맞습니까? 자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차 함수가 제한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뺐을 때의 차이가 0이다?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 값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직선, 상수함수와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지 2차 함수와 같은 상황에서는 니은의 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좀 눈치가 빨랐다면 이 문제는 니은을 바로 삭제를 시키고 그러면 2번, 4번, 5번 선지를 없앤 다음에 자 기억이 공통으로 쓰니까 기억 체크해 주시고 바로 디귿으로 갈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했으면 사실상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쓰면서 풀어냈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디귿과 같은 상황 같은 경우만 우리가 케이스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같은 케이스는 방금 자 범위를 갖다 우리가 분류한 것처럼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제한 범위가 자 축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황일 때 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K를 대입했을 때 최대고 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값이 이퀄 3이 되게 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살짝 더 넘어갔을 때 자, 축을 넘어갔을 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상황이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자, K가 최대인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K 플러스 2에서의 상황이 최대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뭘까요? 최소값은 어차피 대칭 축의 지점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자, K부터 K 플러스 2가 이렇게 형성된 상황 같은 경우는 어차피 K 플러스 2에서 K를 뺀 게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자, 이렇게 나온 범위 같은 경우는 1 값이 바로 K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 속에서 우리가 제한 범위를 찾아가지고 그 제한 범위 속에서의 값만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캐치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20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니은 선지를 없앤 다음에 바로 디귿을 가면 조금 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게 객관식 마지막 부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풀 때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었죠. 자,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시간들을 많이 쓰다가 여기 와서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이 얼른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에서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고 프린트에 어떤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의도가 되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기말고사 때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아이디어의 캐치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축이 제한 범위냐 축이 지금 미지수냐 혹은 제한 범위 자체가 미지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준비할 때도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잘 공부하면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 이런 분들 딱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성적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21번, 22번 같은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한테 있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난 풀었을 거야 라고 장담했을 거예요. 자, 21번하고 22번 전부 다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하는 문항들입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x의 5제곱 더하기 y 5제곱으로 나온 문항이 있었을 거예요. 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어떤 특수한 문항이 아니라 어떤 책을 봐도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5제곱 더하기 5제곱에서도 세제곱과 제곱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켰듯이 어차피 차이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아마 이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서 제대로 좀 득점을 못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결국은 이 두 문제를 눈으로 싹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교과서의 어떤 중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해보기 약간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문제도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점을 보고 무조건 얘를 갖다 먼저 선택하겠다 했을 때는 다소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우리에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류를 해가지고 한 케이스가 놓치지 않고 세지 않으면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말고사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경우의 수하고 순열과 조합 파트. 자, 이 파트야말로 결국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의 아주 승부처가 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확실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10분 정도가 남았을 때, 15분, 20분이 남았을 때 내가 못 푸는 문제가 5문제, 3문제가 있다. 이때 어떤 문항을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가 기말고사 때는 특히나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경우수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유형에서의 내가 그래도 셌을 때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지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말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역할도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중간고사 시험지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일단 5월까지는 기본 유형을 바탕으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푸셔야 돼요. 자, 이거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어가 아니라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문제를 보고 생각을 좀 한 다음에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 바로 본능적으로 탁탁탁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충분히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뭐 사실 지금 연휴도 있고 뭐 각종 학교 주변에 다른 학교들은 뭐 놀러도 간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분위기가 느슨해져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슨할 때야말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기에 속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게 꼭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기본 바탕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는 5개년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쨌든 준키럴 이상급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 5개년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 문제 있죠? 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쯤인가 아마 제가 나왔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문제는 항상 5개년 이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준 문항 같은 경우도 불과 지금 1, 2년 사이에 출제되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 기출 바탕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 사고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의도한 다른 문제들을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 사실 이거 5개년 걸 따로 여러분 찾아서 공부하기도 쉽지도 않고, 시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 교재를 다 풀려다 보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숫자가.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근데 그 문제 다 풀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각 단원마다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만 제가 압축시킨 교재를 여러분들 제공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 매우 중요해요. 자, 경우의 수 관련된 거 이번 기말고사에 아마 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 어느 파트든 사실 오답 분석하고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들이야말로 꼭 오답노트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 같은 경우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첫 번째 판단해야 되고,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서 풀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는 지금 더 세선 안 되는데 더 세버렸구나, 혹은 어떤 부분을 빠뜨리고 셌구나, 아니면 내 풀이 어떤 부분들이 맹점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경우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문제를 있고 어느 과정부터 세야겠구나, 이 문제가 요구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을 제가 학습법을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관련된 오답 작성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 촉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결국은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객관식 마킹하고 사수형 답안을 작성하고, 이게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학생들이 이미 이전에 말은 많이 들었을 건데 실제 가서 맞닥뜨려 보니까 훨씬 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 실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이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몇 점을 득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점을 득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제 시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선택해서 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선택지에서 좀 더 배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결국 실전에서 더 고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 공부를 어느 정도 사실 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교재 같은 경우, 이거 제 수업 교재에서 빌드업 지금 2번, 퍼펙트 2번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중간고사 교재 제가 표시들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건데, 빌드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에 필요한 각 단어마다 필수적인 유형들, 그 다음에 그 유형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심화 유형들까지 제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교재들 가지고 충분히 5월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퍼펙트 교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문제들만 제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온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재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게 제가 잘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과정들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때 아주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수업에 들어오실 때 이 부분 꼭 성실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 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자, 뭐 설토고등학교 그 프린트가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자, 프린트에 이렇게 변형된 문제들도 제가 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문제 19번 문제 같은 형태가 여기 있죠 보니까 자, 똑같은 문제 형태를 이렇게 여러 형태 패턴으로 제가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형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 들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뭐 아주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왔지만, 실제적으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특히 기말고사에 아까 얘기했죠. 경우일수 순열조합. 이 파트가 있을 때는 매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기존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도 이 파트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상황도 있고, 반대로 내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이 부분 잘 준비해서 기말을 잘 봐가지고 합산 등급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사례들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성적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보다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 역전을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 함께 잘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